그러면요, 박사님, 그 유동성 측면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네. 그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예, 예.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앞으로도 미국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네. AI로 인한 네네. 생산성 그쵸, 그쵸. 향상이 앞으로 뭐 5년, 10년은 계속 네네. 지속될 거라고도 네. 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인프라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그 AI가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우리 미국 성장률이 잠재,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평균 수준의 성장률이 2% 정도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보면은 최소 1.8에서 이제 2%까지 더 올라간다. 이게 3.8인 4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기본 성장이. 근데 그 AI 접목으로 인해서 실무의 적용과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그러니까 사람 예전에 10명이 하던 걸 1명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장이나 제조업 건설 자체도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제해서 깔고 갔는데 여기서 핵심이 나오죠. 실물에서 제조업 공장, 그다음에 산업의 직접적인 적용.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AI가 있는 데이터를 집적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ICT적으로 그 정보를 갖다가 좀 잘 추려가지고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음성, 영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유제주로 만들어주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지금 실물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를 만들 때 디자이너 없이 AI가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엔진을 만들 때 뭐 예를 들면 V6다 아니면 V8이다 뭐 이런 엔진을 더 고출력이고 이게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유류비를 아끼게 만들어주면서도 그 다음에 가성비가 되게 좋은 그리고 내구성이 좋은 것을 조합을 하는 엔진을 사람이 만들지 지금 AI가 그것을 디자인해 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얘기는 이것의 모든 부분을 핵심 디자인이나 엔진에 대한 그런 가공을 모델링 자체를 AI가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제조업은 자동화지 AI가 아니거든요. 근데 ICT적으로 엔비디아라는 훌륭한 기업이 있긴 하지만 실물의 적용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ICT, 그러니까 IT적으로만 우수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 투자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너무 밝다. 이런 관점으로 너무 크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주식만 너무 주가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당연히 이 되게 우수한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마라톤 선수는 어쨌든 49.19km를 다 달리는데 지금 20km까지 왔어요. 왔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뭐 변화, 정책, 그다음에 이런 거를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데 이제 너무 빨리 달려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어쨌든 훌륭한 사람이지만 잠시 체력을 조금 이렇게 물도 마시고 체력을 좀 보충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시간은 최소한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AI나 엔비디아로 보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걸리고 실물의 적용, 오더, 그다음에 실제 이제 건립, 건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길게 보면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일 수 있어도 네네.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는 거는 시간의 문제다. 네, 그렇죠. 장기로 봐야 되는. 장기로 그런, 봐야 네네. 되는. 아, 그렇군요. 그 앞서서 그 대선이 끝나고 네네. 한 재정 지출이 많이 될 거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 재정 지출면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네네. 그래도 혹시 두 대선 후보 누가 되든지 간에 차이점은 없을까요? 오히려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 나올 때 얘기가 좀 잘못 나온 건데 사실 트럼프가 감세를 한다 그러니까 재정의 적자가 이제 그게 키워드로 그러니까 숫자와 경제 상황을 안 보고서 얘기하면은 감세한다 그러니까 또 와 재정 적자 엄청 세지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중요한 건요. 트럼프는 과거에도 행적을 보시면은 되게 말은 세게 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아, 그래요? 네. 트럼프가요, 여러분들 큰 틀에서 되게 세게 얘기했던 초선에서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지났으니까 사후 체크는 안 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근데 10개 정도 되게 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말한 그대로 시행했던 거. 그러니까 말하고 그대로 반영한 건 4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10개 중에서. 아, 그래요? 네. 반도 안 되네요. 네, 절반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좀 협의를 보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칼날을 뾰족하게 세운 말들이 다 나중에 깎여가지고 그냥 이제 정책이 시행되는 정도. 이행됐던 게 뭐냐면 파리기후 협정 탈퇴 이런 거 했고 사법부 재구성 이제 보수로 다 바꾸겠다 이거 했고 그다음에 IS 폭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IS의 이제 총 지도자가 이제 자살까지 했고 연방 정부 규제 철폐 이거까지 다 했습니다. 이거가 상대적으로 사실 되게 크리티컬한 게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이거는 다 했습니다. 근데 세금 감면은요 원래 35% 법인세 그 당시 35%인데 원래 15%까지 낮춘다고 그랬어요. 근데 21%에서 맡겼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들도 더 낮추면 이건 재정 위험하다. 그리고 군비 지출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미국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 파란색 선이요 오바마 때 그 군비 관련돼서 지출한 금액이에요. 이게 대략적으로 보시면요 6천억 달러, 8천억 달러 정도 이제 육박을 하거든요. 군비로만 나갔던 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서서히 올라가는데 그때 오바마 때 썼던 금액보다는 못 미치죠. 더 적죠. 헛되는 게 아니네. 말은 세게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예요. 그렇구나. 인플레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더 많았었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오히려 덜 했어요. 야. 그리고 무역 우리가 이제 관세 압박 이런 거 정책들 다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이 관세 정책이 초창기엔 되게 세게 나왔죠. 트럼프가 나프타도 탈퇴하고 TPP도 탈퇴하고 중국한테 관세 막 매기고 그러면서 되게 세게 나왔죠. 근데 트럼프가 단순 계산을 했던 게 뭐냐면 감세를 해서 기업 세금이 줄어들면 그게 재정이 조금 줄잖아요. 재정 수입이. 그러면 관세를 매기면 거기서 수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합치면 제로섬이 되고 자국 내수 기업들은 세금을 낮췄으니까 어쨌든 투자도 사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수는 좋고 네. 어쨌든 외부에서 돈 끌어가지고 재정은 메꾸고 이거였는데 2년 동안 그게 됐습니다. 실제 됐어요. 그렇게 해서 기업 투자도 늘고 내수는 좋았어요. 근데 3년째 되니까 서서히 투자가 주는 게 왜냐면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도 그렇고 IT 기업들도 실제로 희귀광물 그다음에 부품 제조업의 기초 1차 부품들 이런 것들은 미국조차도 중국한테 많이 사왔던 거예요. 근데 미국 기업들이 관세가 옛날에 100원짜리 부품이었던 게 115원 되니까 초창기에는 그래도 감세 영향 때문에 사서 하고 그다음에 세금이 깎여지니까 뭔가 좀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가중이 자꾸 되니까 덜 사게 되고 그러니까 부품을 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장을 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덜 되고 2년 후부터 이제 그때부터 미국 경제가 살짝 다운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트럼프가 남 탓하기 시작하죠.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해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책을 잘하고 있는데 달러가 강해서이다. 달러 약세를 만들어라. 이러면서 막 그래도 뭔가 해소점이 안 찾으니까 그때 19년도쯤부터 트럼프가 오히려 중국한테 무역 협정 회의를 하자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더 관세가 올라갔던 부분도 약간 하향 조정되고 더 오르지 않고 하면서 미국 경제도 좀 주식시장도 정상화되는 그런 국면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바마 케어 되게 비난했거든요. 이거는 안 맞다. 본인의 방식대로 의무보험을 시행하겠다. 의무보험 제도를. 근데 건드리지도 못하고 끝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가 이게 이제 법원에 올라갔는데 오바마 케어가 너무 오래돼서 이미 그것을 충족한 중저소득계층 아니면 고령층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걸 법원에다가 인권 침해다. 나의 기본적 권리 침해를 한다. 이걸 철폐하는 거는.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져온 의무보험 제도를 공화당에서 내부에서 논의를 했는데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오바마 케어보다. 그러니까 이거 손도 못 대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즉 트럼프는 말은 세게 하지만 사실 용두사미인 것이고 해리스 부통령 시절 그러니까 정책을 본격적으로 말 안 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은요 1조 6천억 달러의 그 인프라 투자 앤드 그다음에 그 신재생 정책을 바이든 초창기 때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포럼이나 연례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사실 적다. 본인은 최소한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10조 달러 이상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0년 안에 완벽하게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완전 전환을 해야 된다.
되게 세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돈 쓰는 걸로 보면요. 트럼프보다 오히려 해리스가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나왔던 행적과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 더 강화되고 반대로 그만큼 유동성이나 버블적 요소는 해리스가 됐을 때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해리스 그 보니까 트위터 같은 데는 네네. 가보니까 해리스 같은 경우는 막 공산주의자, 막 사회주의자 막 이런 짤도 돌더라고요. 돈을 하도 풀 것 같아서. 완벽한 사회주의적 분배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버니 샌더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재정 지출을 하는데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약간 성장주의로 돈을 쓰잖아요. 근데 이 샌더스하고 결을 같이 해요. 좀 약간 동맹이에요. 샌더스하고 해리스는 돈을 쓰는데 예를 들면은 바이든 때 그 대학 학자금 대출 면제 있었잖아요. 정책. 근데 원래 그 당시에 정책 발표 때 해리스 부통령은 하나 더 나가서 버니 샌더스랑 비슷한 의견을 주장하는데 뭐냐면 공공 무료 대학을 건립하자. 아예 공짜의 대학을 만들자. 대출을 탕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중저소득 계층한테 탑의 성장이 아니라 그 부자들의 성장이나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돈을 가져와서 중저소득 계층한테 뿌려주는 정책. 이거를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확고해요. 그 대신에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죠. 이 가치 철학에는 포용주의, 인권주의, 다민족주의, 그다음에 유색인종에 대한 그 안아줌, 포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성, 흑인, 그다음에 더 많은 이제 유색인종 그 우리 이제 투표자들 이런 분들한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지나가 보면 경제는 그러한 가치 철학이 너무 세게 반영이 되면 사실 경제적으로는 항상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의 정책은 앞으로 더 구체화될 테지만 지금까지의 발언 행적을 보면 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걱정도 되게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돈은 풀리는데 네네. 이제 해리스의 발언을 봤을 때는 이제 해리스가 조금 더 풀릴 것 같다. 더 많이 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는 뭐 크게 막 엄청난 그렇죠. 위기가 오거나 이러지는 그렇죠. 않아요. 근데 이제 단기간 내에. 그렇죠.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돈이 더 풀리고 일단은 금리 인상도 끝나서 이제 인하로 간다는 이 두 가지 조합만 보더라도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근데 이제 세부 정책을 트럼프, 해리스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제조업이 압박을 받는 정책이 나오는지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관세 정책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한국의 시장은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한의학의 소음인처럼 처음에는 막 운동하면 뜨겁지만 나중에 금방 식잖아요. 한국 시장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네네. 심각하다고 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의 영역으로 진입했다고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누가 되든 이렇게 돈이 더 풀린다고 하면 재정 적자가 이토록 심각한데 네. 미국이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대응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한다가 맞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안 한다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24년도이지 않습니까? 그 원래 그 바이든 대통령 초창기에 그 예산안을 내고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이제 지출과 그다음에 수입의 계획을 세워서 장기 예산안 플랜, 재정 플랜을 이제 발표했는데 원래 24년도에는요 GDP 대비해서 대략 1% 정도 재정 흑자가 난다고 예상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재정 흑자가 마이너스 한 이제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6%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안 해도 누가 비난은 하지만 그게 미국 경제를 크리티컬하게 이렇게 괴롭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재정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제 어차피 기축통화고 우리의 부채, 우리의 채권을 안 사줄이 만무하다라는 판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이제는 연준 못지않은 유동성의 힘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먼저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만든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일본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260%가 넘는데 그 부채를
빚을 누구한테 지냐면 다 자국 금융기관한테 지잖아요. 연기금 그다음에 뭐 공적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퇴직연금 펀드 이런 쪽에 다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게 더 생긴 거죠. 연준만 채권 사주는 게 아니라 상업은행도 사줄 거고 그리고 기타 나라 이제 쪽에서 한 5% 7%씩 다 갖고 있고 근데 경제가 어려워진들 불황이 온들 경쟁이 호황이든 미국채를 누가 안 살 거냐 이런 이제 약간은 좀 패권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자만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국하고 일본이 네. 뭐 옛날보다는 안 사거나 덜 사는 스탠스나 발언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달러 패권에 막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도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패권이 네. 이제 뭐냐면은 빚을 질 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자녀가 대학생이 됐는데 이 대학생이 된 이 친구가 이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양자 선택을 하려고 고민을 합니다. 혼나더라도 욕 먹더라도 그 꾸짖음을 받더라도 아빠한테 한 번 더 달라고 할까? 혼나더라도 그 대신 뭐 다른 거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차라리 제2금융권으로 갈까? 이 결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제2금융으로서 만약에 본인의 소득으로 못 갚게 되면 결국에는 어쨌든 신용정보가 악화되는 게 기록이 한번 남았다가 일이 터지면 이제 부모님이 갚아주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반대로 아버지한테 먼저 손을 벌리면은 사실 이제 책무와 약속 그런 것들은 많아지지만 일단 신용 등급이나 경제 활동을 앞으로 이제 초창기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취업생으로서 나쁜 출발은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전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 제가 예전에 썼던 이제 경제 신은 죽었다 책에 나왔는데 영국이 패권을 갖고 있는 1등 국가였는데 빚을 누구한테 많이 지게 되냐면 2등 즉 제2금융권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적이었던 그한테 적이었던 라이벌이었던 미국한테 빚을 대부분 지게 돼요. 근데 재정 구축 2차 대전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이 롤오버가 안 되면서 파운드가 폭락을 하고 달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달러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중국,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은 덜 사긴 해도 본격적으로 쥐지는 않아요. 1조 달러에서 계속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고 중국은 덜 사죠, 확실히. 근데 중국이 덜 사준다고 해서 나쁠 게 없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적인데 그한테 빚을 많이 줘놓으면 결국 발목 잡히는 걸 봤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오히려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빚지듯이 안에서 상업은행들이랑 이제 연준이 사주면 오히려 안전하죠. 금 갈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달러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세대 가운데서는 벌어질 가능성이 그쵸. 굉장히 낮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좀 계속 지속되는 거겠네요. 미국의 정책의 트렌드나 이제 뭐 빚지는 방식 그리고 미국이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 그런 거를 패턴을 보시면 그리고 국가들한테 압박을 하는 방식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법보다 주먹이 우선하는 세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규약이나 규정들이 촘촘하게 채권은 누구한테 팔아야 되고 어디까지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통화 정책 측면에서 연준이 어디까지는 허용해야 되고 환율 정책, FX 정책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이게 촘촘히 안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은 지금 그 정책의 틈이 있는 부분을 본인들 유리하게 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게 유리하네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걸 법제화하고 그걸 다른 국가한테 이제 떠넘기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위법은 아닌데 기술적으로 되게 얄밉게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국방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초창기 2000년부터 2015년만 하더라도 WTO의 메인 그 주 리더는 미국이었어요. 자유무역주의. 왜냐면은 본인들도 많이 팔고 싸게 사니까 좋았던 거죠. 중국이 자청해가지고 공장 역할하면서 너희들은 하청업체 역할로 싸게 물건 주는 거 얻어주는 것만 잘 사오니까 그러면은
가게는 부자인데 원래 미국 가게는 부자 흑자 재정인데 그 가게가 계속적으로 외국에서 싼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15년 이후부터 이제 그런 흐름이 깨지면 중국도 에헴 하면서 나도 이제는 기술 국가를 할래. 나도 이제는 뭔가 패권 국가의 역할처럼 네. 할래.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이후부터 무역 관세 매기고 그러면서 WTO에 유럽하고 미국이 제소하면서 이거 불공정 무역이다 하니까 그때 많은 이사 그다음에 정책위원들 미국의 사람들이 들어갔던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면서 나중에 인도 분이었나 그분이 이제 최종 그 의장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중재안을 발표해도 듣지도 않잖아요. WTO는 지금 완전 무력화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미국은. 그렇군요. 그게 네. 중국이 첨단 사업 고부가가치 네네. 산업 한다고 하면서 네네. 네. 그게 이렇게 틀어졌다고 봐야 네, 되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중국도 위안화를 국제화한다고 하면서 위안화 그 결제 시스템을 스위프트처럼 CIPS라는 거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세집니다. 싸움이.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제 자유무역이 약간 보호무역으로 바뀌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블록 그쵸. 경제로 가고 그렇게 되는 네네. 거군요.